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이번에 합격한 송종우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그냥 간단하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간단하게 썼는데 그냥 보면서 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공부를 좀 오래 한 편이에요. 6년 정도 했고 4학년 때부터 봤는데 처음에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4학년 때 그냥 놀면서 공부해서 겨우 꽈락을 넘길 점수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재수할 때도 공부를 제 나름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건지 그 다음에도 탈락을 했고 저는 그 다음에 삼수할 때부터는 1차를 붙었어요. 그게 이제 19학년도 문제였는데 그때가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던 해였는데 그래서 약간 포기한 상태에서 1차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 나올 때까지 좀 포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준비했는데 좀 연습이 많이 부족했어서 처음에 떨어졌는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멘탈이 많이 깨지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도 좀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도 1차를 붙었는데 또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좀 멘탈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공부를 했는데 또 떨어져서 총 3번에 저는 최탈을 했어요. 이게 이러니까 사람이 내가 교사를 해도 되나? 교사가 하면 안 되나? 나랑 안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할 수 있는 게 제가 할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럼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계속 마음을 부여잡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힘든 적이 되게 많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전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힘든 걸 이겨내야 결국은 이게 저희가 합격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마음가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게 굉장히 강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라도 저는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저 2월 달에 이제 불합격 소식 받고 그래서 좀 쉬자. 좀 쉬었다 다시 하자. 나 할 수 있다. 내년에는 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면서 좀 멘탈 회복하려고 했고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올해도 안 될 것 같고 계속 힘들다고 생각을 해도 아니야 종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올해는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긍정적인 마인드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제가 공부할 때 1일1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막판에 가서도 모의고사를 풀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한 부분 때문에 또 힘들어하면 또 그 다음에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그럴 때도 있고 좀 잘 될 때도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공부하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반대로 저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잘 된다 싶으면 괜히 자만하는 것 같고 약간 또 나 이건 좀 했는데 좀 쉴까? 좀 놀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제 스스로 좀 그걸 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잘 된다고 생각을 했어도 너가 지금 잘했다고 해서 다음번엔 또 계속 잘하는 거 아닐 것 같으니까 지금 잘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조금만 좋아하고 다시 공부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편이라고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기복을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잡아야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잡아야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더 효과적이고 좀 더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게 또 휴식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2월인데 11월에 시험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거의 9달, 10달 정도의 시간이 더 남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되게 장기간의 시험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달리는 것보단 적절히 쉬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마다 쉬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서 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좀 휴식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지칠 때 사람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하면 좀 더 나은 편이었어서, 친구들도 많이는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나중에 가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구들을 만나서 좀 수다를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 그냥 카페 가서, 남자들끼리인데도 그냥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주고 좀 쉬고 나면 다시 공부에 좀 더 능률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어, 그런 휴식도 되게 잘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선생님들마다 그 휴식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은 그 방법을 좀 사용해서 휴식을 취해 주시면 되고, 그게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2월 달이니까 조금 자신만의 휴식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휴식 방법을 찾으셨으면 주기적으로 좀 쉬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좀 막판으로 갈수록 사람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휴식을 많이 못 취할 수도 있는데, 막판에 가서도 9월, 10월 때도 계속 공부를 하는 것보단 그때도 조금씩은 쉬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휴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휴식이랑 또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오랜 좀 몇 번 공부를 했는데, 이게 해마다 운동을 했었던 해도 있었고 운동을 하지 못했던 해도 있는데, 이게 운동을 한 해와 운동을 하지 않은 해는 좀 많이 달라요. 저희가 계속 앉아만 있다 보니까 저는 원래도 좀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허리도 많이 아프고 목도 많이 아프고 몸이 많이 이제 아프더라고요. 운동을 했을 때는 좀 그런 게 많이 덜해서 앉아 있는 게 되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 10월, 11월쯤 되면 앉아 있는데 아파요. 막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저는 여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운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그리고 초반부터 운동을 해주셔야 습관이 들어서 나중에는 살짝 운동을 해도 그게 많이 힘들거나 그러지 않은데, 나중에 한 7월, 8월 아니면 9월, 10월 이때부터 운동을 하려고 하면 나 공부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때 가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운동도 어렵고 공부도 어려워지는 수가 있어서, 저는 상반기부터 운동을 조금씩 시작을 해두면 체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서도 그때 시작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1차 때 이렇게 체력 문제도 있는데, 이 운동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2차도 많이 차이가 나요. 1차 때는 계속 앉아만 있다 보니까 힘이 드는데, 2차 때는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 수업을 실현하거나 면접을 할 때, 제가 수업을 하고 제가 면접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스터디를 하다 보면 다른 분들 수업도 보고 면접도 계속 봐야 되면서 그분들 거 계속 집중해서 보고 또 그분들 피드백도 해드려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험에 따르면 1차 운동은 1차와 2차 모두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작년에는 제가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제가 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살도 많이 쪄가지고 옷이 또 안 맞더라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할 수 있으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안 되면 그 스트레칭이라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걸 못 하겠으면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라도 꼭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힘들 것 같다 했더니 알람을 맞춰서라도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서라도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운동을 해주시는 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좀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운동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법하고 교육과정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되게 해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못했어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버는데 제대로 안 헤어지고, 스터디를 해야지 했는데, 뭔가 이렇게 실행이 잘 안 돼서,
법규 과정을 초반에 못 하다가 그 3, 6월 달에는 좀 이따가 해야지, 좀 이따가 해야지 하다 보니까 7월, 막 9월 이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랴부랴 외우기 시작했는데 꾸준히 못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외워져가지고 작년 시험에서도 법하고 교육과정 문제를 반도 못 맞췄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그때는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1차 점수가 나오니까 그게 또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 한 7점 정도가 높았는데 컷에서 만약에 내가 거기서 법 문제랑 교육과정 문제를 맞췄으면 더 높은 점수가 나왔을 텐데 그러면 내가 조금 더 2차에서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1차 시험에서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이 맞추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맞히고 들어가야 저희가 1차를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법하고 교육과정 문제는 다른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정답을 맞히는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하고 교육과정 이렇게 좀 계속 통암기가 필요한 문제들은 직전에 부랴부랴 외우는 게 아니라 꾸준히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막판에 급하게라도 외울 때 어떻게 했냐면 기출에 나오는 것부터,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부터 외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글 파일을 따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그게 어디 갔는지 안 보여가지고 제가 첨부를 못 해드렸는데 제가 그 연도별로 쭉 연도를 써놓고 유치, 초등, 중등에서 나온 조항들을 문장까지는 아니지만 몇 조 몇 항인지를 다 써가지고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 정리를 해가지고 몇 조 몇 항이 언제 나왔었고 몇 년 전에 나왔었네? 이번에 나올 수 있겠다. 약간 좀 저 혼자 스스로 분석하면서 이번에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는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좀 중요하긴 한데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부분들 좀 제 스스로 분류를 해가면서 좀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기출이 좀 많이 된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처음에는 저는 빈칸으로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빈칸으로 중요한 키워드들, 관련해서 먼저 외우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키워드가 있는 문장을 외우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조항들을 함께 외우는 식으로 통암기를 했었고, 법하고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외우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단순히 그 법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면 같이 연계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법하고 그 3단 그거는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은 법보다는 사실 양이 적어서 총론은 그래도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에 외웠던 게 그 전 시험에서 법보단 교육과정을 더 열심히 외웠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더 잘 외워졌어서 근데 교육과정 역시도 법처럼 처음에 빈칸으로 외우고 그 키워드 빈칸으로 뚫어서 키워드 위주로 외우고 그 이후에 다시 그 관련 문장으로 외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범했던 실수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꾸준히 외우셔서 법하고 교육과정에서도 좀 좋은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어랑 점자 같은 경우에는 수어는 저는 지문자는 그 자모음하고 숫자, 알파벳은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시험을 오래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계속 외웠던 것 같은데 전 그래서 그리고 점자도 한글 자모음, 숫자, 영어, 그 다음에 점자 문장 부호까지 계속 찍어보고 손으로 표현해 보면서 외웠던 것 같고 저는 수어랑 점자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단순히 그냥 그걸 찍어보는 것도 좋은데 단어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찍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공부하면서 뭐 좀 잘 안 외워지는 단어가 있으면 점자로 찍어보고 지문자로 표현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밥 먹으면서 메뉴판에 있는 내용도 그냥 혼자 조그맣게 수어로 표현해보고 점자로 나중에 한번 찍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어서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해보시면 더 잘 외워질 것 같아요. 저는 점자나 이거는 따로 스터디를 하진 않았고 혼자 공부했던 케이스인데 이거 만약에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하시면 더 잘 하실 수 있고 또
그 점자 같은 경우에는 규정들을 외워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경우는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규정이 있대, 이런 규정이 있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외웠던 것 같아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화나 점자 같은 경우도 다른 분들이 대부분 맞히는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여기서 점수 세이브가 되어야 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잡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역시 암기다 보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미리미리 꾸준히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 UDL인데, UDL이 제가 작년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들어서 그 전에 있던 것보다 저는 새로운 버전을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3가지 원리와 그다음에 9가지 지침, 그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원리랑 지침까지는 다 외웠어요. 그 1, 2, 3 원리, 그다음에 1번부터 9번까지 원칙, 지침들은 다 외우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뭐 학습 전문가 이런 거까지 다 외웠는데, 사실 그 체크 포인트들을 다 외우는 건 저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 같은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를 보면 그 9가지 표를 만드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뽑아서 9개를 네모로 나눠서 잘랐어요. 9개를 만들고 뒤에다가 그 종이를 잘라서 뒤에다가 조그맣게 연필로 숫자를 써놓고 막 섞은 다음에 그 보고 이거 몇 번, 이거 몇 번, 이거 몇 번 지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하나 토시까지 다 외우지 못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몇 번 지침이고 몇 번 원리다,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게 외웠던 것 같아요. 기출을 보면 그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가 그 어떠한 원리인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체크 포인트를 외워야 저희가 그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토시 하나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체크 포인트들이 어떤 원리고 어떤 지침인지까지는 선생님이 공부를 하셔야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접근성 지침 같은 경우는 저는 지침이랑 항목은 다 외웠어요. 4가지 지침이랑 그 안에 있는 여러 개 다 외우고 그 안에 3항목까지 저는 다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거 다 외우고 그게 어떠한 내용들인지도 다 외웠어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 제시되고 이 상황에서 필요한 외접근성 지침들을 쓰라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아야 그거에 해당하는 지침이나 항목들을 쓸 수 있어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잘 알아두셔야 이걸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다 외우긴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항목까지는 그냥 2문자로 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잘 공부되는 방식으로 잘 찾으셔서 그걸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DL이랑 외접근성 같은 경우는 공학 파트에서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부분들도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뒷장으로 넘어가서 저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먼저 3월에서 6월에는 저는 일단 다 직강을 들었어요. 교육학 같은 경우는 저는 직강을 안 듣고 다 인강으로 들었는데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다 직강으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학보다 전공 수업이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더 길었는데 제 집중력이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아서 인강으로 들으면 저는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중간에 쉬는 타이밍에 이게 제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직강을 와서 그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하실 때 같이 시작을 하고 수업을 들어야 잘 집중도 잘 되고 할 것 같아서 저는 다 직강으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는 기출분석이랑 심화 강의를 들었는데 이때 강의를 듣다 보면 저는 이제 오래 공부를 했는데 기출 분석은 진짜 매년 새로운 것 같아요. 보면 맞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작년에 본 적은 봤었고 다 기억했었는데 다시 쓰니까 또 새롭고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기출 분석은 매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때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강사님이 그 설명해 주시는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기출분석을 해야 돼요. 그 기출문제 답만 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제시문에 아니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도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을지 잘 보시면서 기출분석 해주셔야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자료들을 주시는데 이때 작년에도 그러고 매년 새로운 강론들이 많이 나오고 못 보던 강론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강론들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강론이 나오면 언제 시험에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되게 잘 봐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서버가 따로 있었거든요. 선생님들마다 서버를 이제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각자가 만드는 각자 본인의 서버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만든 서버를 제가 보기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분한테 얻은 서버를 봤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는데, 제가 원래 이 시기에 서버에 좀 새로운 강론 내용들을 추가하는 시기였는데, 작년에 멘탈 회복이 좀 더디게 돼서 이 시기에 못해서 나중에 추가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혹시나 서버가 있으신 분들은 이때 새로운 강론 내용들이나 추가될 내용들이 있으면 이때 좀 서버들을 많이 완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좀 공부를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서 이런 강론 강의 시간에 서버의 내용들을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라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면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강의를 듣고 나 혼자 기출 분석을 했는데 그럼에도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하다 보면 내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을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캐치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분들이 놓친 부분을 제가 얘기하면서 그분은 제가 다시 이해할 수 있어요. 난 분명히 이해한 것 같았는데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건 사실 저는 그건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해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이렇게 스터디를 할 수 있으면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스터디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작년에 시간 계속 듣다가 4월인가부터 근처 학교에서 이제 방역 알바 하느라고 인강으로 전환하고 매일 알바하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를 따로 못 해가지고 공부를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좀 기출 분석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저는 7, 8월에 좀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르쳐 잘하는 분들도 계획을 잘 세워서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 수강을 했는데, 이때 저는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원에서 짜주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업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서 그 영역을 정하는 게 좀 이렇게 선생님 강의랑 맞춰서 가지 못하고 따로 이제 영역을 정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수업 순서에 맞는 수업 공부도 해야 되고 스터디에 맞는 공부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둘 다 열심히 하거나 둘 다 열심히 못하거나. 그래서 저는 최대한 둘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강론을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다 하시더라고요, 강론을.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면 좀 창피한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입장인데 왜 저 사람 아는데 나는 모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분 때문에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작년 7월에는 7, 8월에는. 그래서 이런 스터디의 장점이 있어서 저는 스터디를 하면서 선생님 수업에 관련된 영역 공부도 했었고 스터디 관련된 공부도 하면서 좀 일주일에 2개 영역 정도씩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인출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4명이서 했었는데 영역을 돌아가면서 그냥 한 분이 1단원 내용을 하면 그 다음 분이 2단원 내용,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명이서 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 4명이 다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혹시 그분이 빼먹은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빼먹은 내용이 있으면 서로 질문해가면서 서로 이야기해주고 서로 질문해가면서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에서는 그 주마다 영역들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서브 내용을 공부하면서 월요일부터 평일에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서브를 공부를 하고, 토요일에 와서 문제를 풀고 해설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풀면서 제가 틀렸던 문제랑 잘 몰라서 찍었던 문제들,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100%를 공부를 해야 시험장에 가면 80%, 70% 정도가 나오니까 공부를 할 때 100%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춘 것보다 틀린 거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혹시 그 전에도 계속 추가를 하고 추가를 했지만 또 놓쳤던 부분들, 또 아니면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서브에 계속 표시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건 7, 8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전년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시 생각나는 내용들도 이때 있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7, 8월에는 이렇게 영역별로 공부를 해주시면 영역별로 저는 이제 선생님 커리큘럼에 맞춰서 영역별로 매주 영역 나눠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반을 들었어요. 2주에 한 번씩 진행이 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이때 계획을 세운 게, 저는 그 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제가 표를 2개를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보면 그 1, 2, 3, 4, 5번 있고, 제가 나름 영역을 15개로 나눠서 그거를 3개씩 5개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5개를 하루에 하나씩 선택해서 주 1회 독을 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면 월화수목금에서 1, 2, 3, 4, 5라고 있죠. 월요일에는 1번에 있는 정서, 자폐, 문제행동, 2번에 화요일에는 시각, 지적, 통합, 수요일에는 지체, 건강공학,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주를 돌리고, 토요일에는 학원 오는 날, 학원 와서 모의고사 푸는 날은 모의고사 풀고, 그 다음에 오지 않는 주에는 선생님이 주신 그 전년도 자료나 아니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구한 다른 모의고사 자료들을 풀어보고, 일요일에는 그 모의고사 풀려서 틀렸던 거, 그리고 내가 몰랐던 거, 맞히기 맞췄는데 찍어서 맞춘 거, 약간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에 1회독을 돌렸는데 좀 생각했을 때 부족했던 부분들 다시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1회독씩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제 이때부터 연도별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연도별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그냥 단순히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이제 영역이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까 모든 영역들 문제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처음 풀 때 문제를 보면서 이게 어떤 파트에 있는 어떤 문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각장애랑 관련된 문제고, 시각장애에서 뭐 점자와 관련된 문제, 아니면 보행과 관련된 문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영역별로 공부를 할 때 이게 몇 년도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주 1회독을 돌리니까 아무래도 좀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9월 달부터 돌리니까 이게 한 10바퀴 넘게 돌렸던 거거든요. 막판에는 마지막 주에는 그 월화수목금 중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또 한 바퀴 돌리고, 금요일 날은 그냥 한번 흐르륵 넘기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오래 보다 보니까 내가 중요한 게 뭔지,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뭔지를 좀 아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문제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는 전화 스터디를 구해서 했었어요. 저 특검에서 한 분 이렇게 구해서 매일 아침에 전화해서 정해진 영역에서 5문제씩 서로 문제를 내가지고 답변하는 스터디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또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다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도 또 추가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좀 많이 추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놓친 만큼 또 그분도 놓친 문제들이 있어서 서로 또 설명해주고 하면서 서로 또 좀 더 도움이 됐었던 스터디였던 것 같아서 네,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중요한 게 이때도 중요한 게 답안지 적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어쨌든간 시험을 볼 때 저희는 답안지에 적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적는 게 중요한데 사람마다 또 이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를 답안지에 옮겨 적으시는 분들이 있고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답안지에 적는 분들이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뭔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문제를 좀 제 나름은 빨리 푸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한번 딱 풀고 그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답안지에 옮겨 적었어요. 옮겨 적고 시간이 남으면 또 한 번 다시 검토를 하면서 잘못 적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쳐 적으면서 풀었는데 이게 미리 연습을 해두지 않고 시험장에 가서 처음 해보려고 하면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뭔지 모르거나 좀 잘못된 방법을 할 수 있어서 이때부터 많이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실 때는 답안지가 같이 제공이 돼서 연습이 되는데 그게 잘 않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그 답안지를 이렇게 따로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구매를 해서 그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육학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답안지를 적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시험장 가셔서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때도 중요한 게 그 A4 용지 사이즈가 아니라 B4 용지 사이즈로 저거 풀어보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또 서술형을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을 길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A4 용지 같은 경우에는 좀 답안지가 작다 보니까 실제로 쓸 때랑 그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B4 용지 그 원래 사이즈의 답안지에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쓸 때 단순히 답만 적는 게 아니라 이거를 채점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은 그냥 제가 한 명이 쓰는 답안지지만 그분들은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답안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황하게 길게 늘어뜨려 놓으면 그분들은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중요하게 써놓은 내용을. 그래서 이 답안에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뭘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채점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답안을 작성해 주시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썼는데 그분들 놓치면 결국 틀리면 그건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결국 그냥 틀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쓸 때도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채점하는 사람들도 잘 생각을 하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 이런 걸 모의고사 푼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맞힌 것보다는 맞히지 못하거나 틀리거나 모르는 문제들 아니면 그냥 2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찍어서 맞춘 문제들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그 찍어서 맞춘 문제는 그냥 채점은 맞게 되었지만 전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다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지금 여기서 틀렸지만 지금 여기서 틀려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시험장에 가서 맞출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공부할 때 좀 일요일날 공부를 하면 그 전날 모의고사 때 풀었을 때 채점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점수도 제가 많이 채점했던 게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점수보다 더 낮게 저 스스로 채점을 해서 모의고사를 풀었었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답안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면 더 좋을지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좀 더 놓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저는 그리고 시험장 가서도 시험장에서 공부를 할 때는 사실 저희가 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잖아요. 시험장에 직접 가면 볼 수 있는 자료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는 그 2교시와 3교시 사이에서 2교시 시작하기 전이랑 3교시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그 특수교육학 내용을 보기보다는 법하고 교육과정 내용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암기하는 건 약간 그때가 좀 더 벼락치기가 좀 더 수월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그때는 그걸 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시험장 가서는 법하고 교육과정을 좀 많이 봤었고, 그리고 저는 문제를 좀 빨리 풀다 보니까 2교시 끝나고 난 다음에 1번부터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영역이 뭔지를 그냥 뒷장에 다 적어놨었어요. 1번은 뭐 법이었다, 뭐였다 적어놓고 다 적고 나니까 2교시 전공 A 시간에 나오지 않은 영역들 있잖아요.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법하고 교과정을 얼른 본 다음에 그 부분을 더 먼저 봤어요. 왜냐하면 전공 A에서 나오지 않은 영역들은 전공 B에서 나올 확률이 더 높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나름의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그게 통하진 않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 스스로만의 전략을 세우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좋은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